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몇 년만 더 있으면 금방 40세에 들어서지만 만 나이까지 도입된다는 마당에 저도 굳이 먼저 나이를 먹고 싶진 않네요. 젊음이 한창일 줄 알았던 저도 어느새 앞자리 수가 신경 쓰이는 나이가 되었고 그 사이 짧은 결혼 생활을 망치고 이혼녀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 좋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잘난 것 하나 없는 제가 지금은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있으니까요. 젊어서 청춘을 바치고 남들의 무시를 견디며 제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저였어요. 비록 결혼엔 실패했지만 사업에는 성공했고 저는 앞으로도 제 스스로를 책임질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믿었던 남편에게 피눈물 나는 배신을 당하고 나보다 한참 어린 상간녀에게 비웃음을 당했던 그 과거는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하며 포기하려 했지만 살다 보니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복수를 하게 되었던 그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당시 저는 일만 하느라 30 넘게 결혼을 못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고 저는 다른 친구들이 결혼하는 걸 지켜만 보다 혼자 남아 있었죠. 결국 보다 못한 지인들이 제게 소개팅을 주선하며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잘 나가는 쇼핑몰 대표였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가방끈 짧은 나와는 다르게 좋은 대학 나와서 똑똑한 그 남자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늦은 나이니만큼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천년의 사랑이나 절절한 인연은 아니었어요. 그냥 늦은 나이에 적당히 맞춰가며 인연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저희도 서로 모자란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엔 학벌이었고 남편의 경우에는 경제력이었죠. 남편은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요즘 청년들이 그렇듯 어려운 취업으로 오랜 취업 준비 기간을 겪었고 또래에 비해 연봉이 높은 편도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라서 모은 돈이 많은 편도 아니었죠. 그에 반면에 저는 남편처럼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일찍 일을 시작해서 사회 경험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살림 살려보려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일찍이 쇼핑몰 사업으로 성공을 하면서 모은 돈은 꽤 있었어요. 20대 시절 고생하며 돈만 벌었던 저는 그렇게 번 돈으로 부모님 빚도 갚아드리고 제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나이에 이룬 성공으로는 꽤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었죠. 연애를 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될 거라 생각해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내곤 했어요. 그러다 연애 1년 만에 결혼하고 싶다는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이미 저한테 집이 있는 상태였으니 홀어머니와 살던 남편이 제 집에 몸만 들어오면 되었으니까요. 가전 가구도 다 있었고 딱히 돈 들이거나 준비할 건 없었어요. 시댁 사정도 여의치 않기에 도움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하시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당신 아들이 저보다 무능한 걸 아시고 아들이 잘난 건 없지만 시아버지 닮아 여자 문제는 없을 거라며 저를 달래주셨거든요. 보통은 며느리가 아들보다 돈을 잘 벌면 돈으로 유세 떨지 말라고 기죽이는 시댁이 흔하던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제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시댁에 능력 없는 남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저는 제가 인복이 있는 거라 생각하며 제 결혼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남편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자꾸 퇴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여보, 나 진짜 일 그만두면 안 될까? 나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차라리 그만두고 내가 당신 일 도우면 어때? 회사 일이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남편의 말이 참 철없이 들렸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들 후배들 눈치 보며 힘들다면서 제 회사에서 일하면 사장 와이프 둔 덕에 남들 눈치 안 보고 편해지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일을 그만두게 하면 바지 사장 노릇이라도 하려 눈치를 보는 남편의 생각을 이미 읽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제 회사 일을 돕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회사였기에 남편에게 숟가락을 얹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니는 곳이라도 다니라고 했더니 그게 기분이 나쁜지 몇 달간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며 절대 안 된다 고집을 부렸더니 어느 날 남편은 기어이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취업을 핑계로 쭉 백수가 되었죠. 당신 취직 안 할 거야? 언제까지 집에 있으려고 그래? 나도 노는 거 아니야. 면접 준비도 하고 이력서도 쓰고 있다고.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걸 나이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누가 겁도 없이 냅다 퇴사부터 해. 어디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일 안 했어도 당신이 그렇게 쉽게 일 그만둘 수 있겠어? 그렇다고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는 거야? 아, 또 왜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게 해. 내일 내가 알아서 할게. 돈 잘 버는 와이프 돈 덕분에 걱정 없이 백수 신세를 즐기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만 푹 나왔습니다. 돈은 좀 못 벌어도 성실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던 건데 나랑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내 돈이 다 자기 돈 같은지 쓸 줄만 알고 벌 줄 모르는 남편이 한심하기만 했어요.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말이 진심이긴 한 건지 제 취업에 별 노력을 않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자꾸 저를 실망시키는 남편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자격지심에 자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결혼 2년 차에 그런 사이가 되었으니 저는 당연히 결혼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거면 나 혼자 노처녀로 살던 시절에 비해 뭐가 나아졌나 싶더라고요. 제 결혼을 좋아하시는 건 결국 내가 아닌 남들과 부모님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해야 행복해진다는 말에도 남자들이 여자들 대신 돈 벌어오던 90년대까지나 통하는 일이지 여자들이 일하는 이 시대에 결혼이 여자한테 과연 이득이 될까 싶더라고요. 저만 봐도 백수 남편한테 피 빨려 사는 신세였으니 말이죠. 연애 시절에는 알뜰살뜰 살던 남편은 결혼 후로 씀씀이가 크게 변했습니다. 김밥 한 줄도 가격 따져가며 먹던 사람이 이제는 툭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자 하고 명품도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니 돈 걱정은 없이 살으라고 카드까지 쥐어줬더니 가끔은 저도 놀랄 만큼 돈을 쓰곤 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500만 원? 당신 대체 뭘 산 거야? 아, 그거 엄마 다음 달 생신이시잖아. 몰묘에 들고 가실 가방이 없다고 하셔서 내가 하나 사드렸어. 그래?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여자 가방은 내가 볼 줄 알지 당신이 뭘 알아? 당신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골라줘. 추천받아서 잘 샀어. 엄마도 좋아하시고. 그때는 그 가방이 정말 시어머니께 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얼마 뒤에서야 알게 되었죠.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져 관심이 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설마 바람을 피울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의 애인으로부터 문자와 사진 한 통이 날라왔더라고요. 오빠 고마워. 나 정말 잘 쓸게. 시어머니께 사드렸다는 가방을 들고서 말이죠. 그 여자가 보낸 사진과 문자 내용들을 확인한 저는 남편의 외도를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배신감이 엄청났었죠. 백수 주제에 살림은 거두지도 않던 놈이 감히 나 몰래 바람을 피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번 돈으로 상간녀에게 가방을 사주다니 이건 제가 평생 겪었던 그 어떤 비참함과도 견딜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지 돈으로 시어머니께도 가방 한번 사들여 본 적 없는 인간이 내 돈으로 애인에게 선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소름이 끼쳤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누가 집에 왔다 간 것처럼 이상한 기척이 있었고 제 화장대나 욕실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죠. 남편은 자기가 건드렸다거나 제가 예민한 거란 소리를 하기에 저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는데 남편의 외도를 알아채고 나니 그것들이 다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혹시 그 여자가 내 집까지 들어왔을까 싶은 생각이 미쳤고 충격을 받은 저는 마음을 해서 진정시키며 제대로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몰래 화장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잡히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내 남편과 상간녀가 감히 내 집, 내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들이 여과 없이 찍혀있더라고요. 오빠, 와이프보다 내가 좋지?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늙은 여자가 뭐가 좋겠어? 나는 어리고 예쁜 우리 선영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그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오빠 같은 남자가 뭐가 하셔서 늙은 여자랑 살아? 그냥 적당히 위자료 떼어주고 나랑 결혼하면 안 돼? 그건 그래도 이혼은 좀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와이프를 예뻐하셔서. 그럼 나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뒤에 숨어 살아? 나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야? 이럴 거면 헤어지든가. 아니야. 이혼할 거야. 할 건데 때가 중요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지. 둘이 저를 들고 늙은 여운의 남편에게 빌부터 사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니 상간녀가 뭔가 제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남편의 재력이 누구 덕인 줄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지만 화가 날수록 머리가 개운해지기도 했어요. 당연히 이혼을 할 거지만 이혼하기 전에 3자 대면을 먼저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내 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날 남편에게 회사에 출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숨어 있다는 게 우스웠지만 큰 일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했죠. 얼마나 지났을지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온 남편과 상간녀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옷을 벗으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드레스룸 한켠에 숨어있던 저는 그것들이 벌거벗기를 기다리다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여기 왜 있어? 너무 놀라 숨 넘어갈 정도로 소리치는 남편을 무시하고 그 상간녀의 벗은 몸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보다 10살 가까이 어리다더니 확실히 몸매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남편도 쉽게 뺏을 수 있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 여자에게 질투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세월이 흘러 쓰러질 젊은 따위가 부럽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젊음이 몹시도 대단하게 느껴졌던 모양인지 벗은 몸으로도 제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옷부터 입어요. 남이 내 집에서 벗고 있는 꼴 보고 싶은 집이나 없으니까. 여기가 왜 당신 집이에요? 오빠 집이지? 그래, 앞으로 내 집이 될 거고. 어차피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참에 그냥 헤어져 주세요. 오빠는 이미 당신한테 마음 없으니까. 오빠는 날 더 사랑하고 당신만 사라지면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인간이 나랑 헤어지고 너를 여기 데려다 살겠대? 글쎄, 집주인이 허락을 할까? 여보, 제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쟤는 그냥 어린애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긴 하더라. 당신이 내 카드로 어머니 사드렸다고 한 가방도 제가 가지고 있던데 그것도 모르지.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4명이고 이 집도 4명이고 하다못해 네가 쓰는 핸드폰 요금도 내가 내주는데 너는 내 집에서 내가 사준 옷 입고 내가 돈 내주는 폰으로 바람을 피고 다녔니? 그걸로도 모자라서 감히 내 침대에서 저런 년을 눕혔어. 이제 보니 네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배알도 없고 염치도 없구나. 어머니는 너를 그렇게 안 키우신 것 같은데 넌 어쩜 그러니?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남편이 제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변명이건 핑계이건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한테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때는 화를 넘어서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절대로 바람필 거라고는 생각 못한 남편도 바람을 피는 세상이라니 세상이 참 요지형이다 싶더라고요.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 상간녀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내 남편이 내 덕에 누리는 것들이 그놈의 재력인 줄 알았는지 남편이 빈털털이 백수란 얘기에 정말 놀란 듯 보였죠. 어때? 이제 네 처지를 좀 알겠어? 그래, 네 말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얘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려가. 나도 잘난 것도 없는 놈 걷어먹여주는 짓도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놈 데리고 살다 내가 답답하다 싶었어도 이혼할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살았는데 나도 네 덕분에 이혼하게 됐으니 그건 고맙게 생각할게.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시댁에 내가 연락드릴 테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나마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에 협의 이혼을 할 건데
너 어차피 나한테 받아낼 돈도 없고 당신도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 뭐 들고 싶으면 고집부려 보든가. 그 말의 끝으로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 설명을 드리고 이혼을 하겠다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끝내 눈물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셨기에 저도 괜히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 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의문이었죠. 그나마 시어머니가 아들을 잘 다 이루셨는지 저희는 지겨운 소송 없이 협의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들어올 때처럼 맨몸으로 나가고 저는 또다시 싱글이 되었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며 뼈아픈 이혼의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이혼을 한 뒤로도 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에게 크게 바라고 기대한 게 없어서 그랬던 건지 오히려 제도 나눠 쓰는 객식구가 떨어져 나가니 빈자리가 허전하기는커녕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은 그것도 사랑이라도 어떻게든 보듬고 품으려고 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어쩌면 남편의 외도 덕분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헤어진 게 불행 중 다행이구나 싶기까지 했어요. 물론 남편과 상간녀에게 당해야 했던 그 치욕스러운 모욕이 떠오를 때면 그것들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막장 인생이 그것들에게 복수를 한다며 폼을 들이느니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고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큰 복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혼을 하고서야 끈떨어진 연이 되어 후회를 하던 남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제 손에 때를 묻히지 말자고 생각하며 하던 대로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죠. 덕분인지 이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업으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신경 쓸 부분이 하나 줄어서 그런지 전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느낌이었죠. 몇 년 동안 공들여도 안 되던 일이 성사되고 원하던 투자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혼자가 되고 보니 차라리 바쁜 게 낫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고 그날은 특히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된 자리였거든요. 그분이 한식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고급 한식당에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맛있는 음식 덕분인지 분위기도 좋게 흘러갔었죠. 식사가 끝나고 손님을 배웅해드리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저도 식당을 나가려 했었죠. 칸칸이 방으로 되어 있던 식당이라 방에 코트를 두고 다녀왔었는데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옆방으로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식당이다 보니 저처럼 미팅이나 모임을 하는 사람들 말고 상견례를 치르는 손님들이 특히나 많았는데 그쪽도 그런 분위기로 보이더라고요. 중년의 부부들과 젊은 남녀가 나란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저는 예비 신부의 익숙한 모습에 깜짝 놀라 다시 방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보고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탓에 그쪽에서는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어요. 아마 그쪽에서 저를 알아봤더라면 그렇게 웃고 있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가 한눈에 알아본 그 여자는 내 남편과 바람이 났던 그 어린 상간녀였습니다. 남들이 상견례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흐뭇하려던 제가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상간녀였다는 걸 알게 되니 갑자기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거였죠. 내가 이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으니 그 여자가 내 남편이랑 헤어진 것도 그 정도일 텐데 그 사이 누구를 꽂혀서 결혼을 준비하나 싶었어요. 돈 있는 유부남 꽂아서 팔자전 펴보려고 하다가 그놈이 빈털터리인 걸 알고는 태세 전환해서 손절을 하더니 이번에는 또 누구를 엮어서 결혼을 하려나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얼핏 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차림이 절대 빈티나 보이진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되시는 걸로 보이는 분은 몇 천만 원이 되는 에르메스 가방을 드셨고 예비신랑 역시 명품 수트와 비싼 시계를 찬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부잣집 남자라도 물어서 시집을 가려나 싶었던 저는 옆방 소식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다시 방으로 들어간 저는 옆방에 바짝귀를 가져다 대고 상견례를 엿게 되었어요. 고급 한정식 집치고는 방음이 철저하지 않은 탓에 귀를 가져다 대니 옆방 소리가 아주 생생히 잘 들리더군요.
특히나 까랑까랑하던 그 상간녀의 목소리가 제 귀에 가감없이 내리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워낙 남자를 몰라서요. 다른 여자들처럼 눈치 빠르게 유령피진 못해요. 제가 여우보다는 꼼까거든요. 그래도 오빠가 바라는 대로 잘할 자신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안 피우고 잘하겠습니다. 자기가 여우가 아니라 곰이라며 겸손한 척 뻔뻔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상간녀의 과거를 숨기고 신분 세탁하는지, 결혼할 사람 앞에서 요조숙녀인 척하는 그 꼬락서니에 정말 기가 막혔죠. 처음에는 그냥 궁금한 마음에 조금 엿듣기만 하다가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듣다 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쪽이야 그 여자한테 철저히 속았으니 그 여자의 본색을 모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여자 부모도 그 여자가 유부남을 만났다는 걸 모르는 건지 다들 자기 딸이 수은하고 착하다며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을 그냥 둬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일을 겪을 때만 해도 저는 상간녀보다는 남편에게 화가 났었습니다. 가족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나를 기만하고 숙였다는 것이 제일 큰 상처이고 배신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더 화가 났던 저는 그 여자애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돈독이 올라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며 오히려 그런 인생이 안타깝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상간녀가 괘씸하기는 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었어요. 간통죄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상간녀 소송을 할 수는 있었고 원하면 망신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온 게 뭘까 싶어 굳이 제 손을 더럽혀가며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빨리 이혼을 하고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간녀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위자료 소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가 용서된다는 건 아니었죠. 적어도 몇 년은 자중하며 살 줄 알았더니 설마 남의 가정을 파탄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한다고 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자기 분에 넘치는 남자와 말이죠. 저는 그 여자의 실체를 모르고 인생을 망치게 될지 모르는 한 청년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나야 이미 당해버리고 없는 일셈 치료했다고 하지만 저 청년은 아직 피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우연처럼 그 상간녀를 다시 마주한 것이 운명이고 계시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선다고 해도 결혼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여자의 본색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체를 알려준 게 맞다 싶었어요. 저는 제가 들고 있던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식당에 룸을 치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한 뒤 근처에 있던 가까운 사진관으로 달려가서 제 클라우드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일일이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뽑아온 저는 상간녀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들을 보며 알 수 없는 뿌듯함까지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내 남편의 만행에 치가 떨려 사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남이나 싶어서 그런지 이해는 그 사진을 봐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그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 이해해보려 생각을 해봤지만 나 같으면 아무리 돈이 좋고 남자가 좋다고 해도 남의 남자를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행복해지면 안 되겠죠. 저는 옆방에 서빙을 들어가는 종업원을 잡으며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저 뭐 하나 좀 부탁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별건 아니고 그냥 서빙하실 때 이 사진들 좀 같이 들어가 주셨으면 했어요. 물론 책임은 다 제가 질 거고 선생님한테 피해가실 일은 없게 할게요. 제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진이길래... 어머, 이게 뭐예요? 사실 제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했어요. 상간녀가 저더러 이혼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 속 그 상간녀가 바로 이 옆방에 있어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상견례를 하러 말이에요. 제가 남들에게 동정을 구걸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 종업원 분께 제 사정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을 모르고서는 그분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주실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이 사진 들고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사례는 꼭 할게요. 사례는 무슨 사례예요. 같은 여자 얘기 듣고 사는 거지.
그럼 제가 발레비로 뽑았던 건데 여기 5만 원이라도 받으세요. 제가 현금이 없어서 죄송해요. 동료분들이랑 커피라도 사드세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는 같은 여자인데 내 남편에 탐내고 뒤통수를 치고, 한 분은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세상에는 참 여러 사람들이 사는구나 싶었네요. 어쨌거나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옆방 상견례 테이블에 그 사진들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늦지 않았던지 이제 막 후실이 들어갈 타이밍이니 그 사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기 딱 좋겠다 싶었어요. 종업원을 통해 사진을 들여보낸 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벽에 귀를 대고 옆방의 소식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사진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조용하더니 이내 누군가가 사진을 발견한 듯 했어요. 이건 뭐야? 아니 여기 무슨 사진이 있는데? 사진? 무슨 사진인데요? 어머, 이게 대체 뭐야? 웅성웅성 어수선한 소란에 결국 상간녀가 자기 모습을 알아본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보다 남자 쪽이 한 발 빨랐습니다. 이거 설마 선영이 아니지? 여기 이 여자 나랑 너무 닮았는데? 그럴 리가. 나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아마 누군가 나를 음해하려고 가짜로 만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상갈래 하는 거 알고 내 결혼 망치려고 사주를 한 거라고. 대체 누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 선영이 너 정말 뭐 캥기는 짓이라도 하고 다닌 거야? 캥기는 짓이라니. 오빠는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됐어. 이런 사진 들여다봐서 뭐해. 진짜 나 아니라니까. 이거 봐. 여기 보면 네 타투랑 똑같은데 이래도 정말 네가 아니라고? 뭐? 타투? 아니, 제 몸에 문신까지 있다 이거니? 어디 여자가 몸에 문신을 새겨? 경미인 언니한테 그런 애를 만나고 다닌 거니? 죄송해요 엄마. 저도 이런 여자인 줄 몰랐네요. 오빠, 나 그런 여자 아니야. 나 정말 아니라고. 그 문신은 아마 날 아는 사람이 날 음해하려고 작정하고 조작했나 보지. 딥페이크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분명히 다 합성이야. 내 남편과 상간녀가 나체를 뒹굴고 있는 수십 장의 사진들로 이미 상견례 자리는 난장판이 되었고, 상간녀의 부모는 물론 약혼자의 부모까지 모두 그 사진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다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제 눈앞까지 보이는 듯 했어요. 상간녀는 당연히 아니라며 끝까지 시비를 떼었지만 너무나 확실한 사진 증거로 변명은 통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여자 말처럼 합성이나 비슷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여자 몸 은밀한 곳에 새겨져 있는 문신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테니까요. 약혼자 역시 상간녀의 변명을 원치 않은 듯 했죠. 그럼 네 말은 이 사진을 보낸 누군가가 네 몸에 타투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까지 주장했다는 거네. 그럼 그 사람은 네 몸을 진작봤다는 거야? 그건... 거봐. 너도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싶지? 이게 사진들이 정말 합성일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너의 은밀한 비밀까지 알고 있고 실한나 이런 일까지 벌였다는 게 문제 아닐까? 대체 뭐라고 다녔기에 이런 원한을 사차이. 나랑 우리 부모님까지 난처하게 만드는 거야.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오빠는 나보다 이 사진을 믿는 거야? 난 정말 억울해. 나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글쎄, 여기 사진 뒷장에는 그렇게 쓰여있지가 않은데 제가 그 사진만 덜렁 보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이 있으신 어른들에게는 벌거벗은 사진 자체로도 충격적이겠지만 상대 남자가 전 남자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세상에 연애하는 게 흠도 아니니 민망하고 난감하기는 해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평범한 남녀 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만으로도 두 사람의 불륜이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애초에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이 저라는 걸 굳이 숨길 생각이 없었던 저는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이혼당한 본처라는 것을 당당히 적어놨습니다. 혹시라도 못 보면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다행히도 약혼남이 제 편지를 잘 받은 듯 했어요. 진심이 담긴 제 얘기를 듣는다면 아무리 여자를 사랑해서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던 사람이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을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너 유부남 만났었냐? 이 남자 결혼한 남자였어?
그러네. 여기 이 남자 손에 결혼반지 끼고 있었네. 거기다가 이 장소로 호텔 같지는 않고 누가 봐도 남의 집 안방 같은데 너 정말로 남의 집 안방에서 그 집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던 거야? 그런 짓을 한 거야? 세상에 뭐하는 애야 정말? 그러기에 내가 보기에도 산지적 여자를 똑 닮았는데 무슨 어디 사돈이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부모면 자기 딸 모습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저희 애가 얼마나 순진한데요. 유부남을 만났을 리 없어요. 그리고 설령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들 다 지난 과거사 아닙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죠. 김서방도 연애 한 번은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어머 이 사람들 말하는 것 좀 봐. 이게 그냥 연애 한 번 한 거랑 같습니까? 남의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 사실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그 상간녀의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식 잘못 둔 죄로 안타까운 일을 겪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딸이 유부남과 남의 집 안방에서 불륜을 벌였다는 걸 알고도 자기 자식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변명을 들으니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구나 싶었죠. 아무리 자식을 품어주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을 텐데 그런 꼴을 보고도 뻔뻔하게 변명을 하는 모습이 전에 제 앞에서 남편과 헤어져 달라며 따져묻던 상간녀의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뒤늦게 만나본 적도 없는 상간녀 부모에게까지 화가 났지만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이미 옆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끝까지 아니라며 변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상간녀 부모마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지난 과거라며 이해를 부탁하고 있었으니 누구도 상간녀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게 확실했죠. 심지어 약혼남 쪽에서 지금도 만나고 있고 자기랑 양다리에 걸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더라고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탓에 의심은 점점 커지는 듯 했습니다. 됐다. 네가 진짜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냥 전남친일 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 만드는 여자랑은 결혼 못하겠다. 오빠 그러지 마. 나 오빠 정말 사랑해. 너도 염치란 게 있으면 이런 걸 보이고도 결혼하자는 소리는 못하겠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 결국 궁지로 몰릴 대로 몰려버린 상간녀는 약혼자에게 버림받으며 파혼을 당했습니다. 약혼자와 그 가족들이 치를 떨며 방을 벗어나자 남아있던 상간녀의 부모까지 상간녀를 외면하더군요.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우리도 너 같은 딸 키울 생각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지도 마. 결국 상간녀는 약혼자와 부모에게 버려졌고 홀로 남겨진 상간녀는 분노에 가득 차서 상에 있던 그릇들을 깨트리며 난장을 피우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거 가져온 년 누구야? 아까 그 종업원 어디 있어? 아무래도 이 모든 사건을 원흉을 사진을 가져다 둔 종업원에게서 찾으려고 하는지 자기네 방에 서빙을 했던 담당 종업원을 애타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도와준 종업원이 그 상간녀에게 붙잡히는 순간 옆방에 있던 제가 뛰쳐나왔습니다. 괜히 죄 없는 종업원을 붙들고 화풀이를 하던 상간녀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는 놀라서 눈이 튀어나오는 게 느껴졌죠. 당신이 여기 어떻게 있는 거야? 설마 이 사진들 다 당신이었어? 그래. 그럼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설마 내 전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놈이 너한테 차이고 너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그놈 그럴 정도의 정보력도 없고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이거든. 게다가 너한테 차이고 나한테 버림받고는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서 복순이 뭐니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야. 그놈은 아마 네가 결혼하자는지도 모르고 있을걸? 근데 어떻게 내가 딱 알아버렸지 뭐야?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린 다 끝났잖아. 당신 남편 돌려준다고 했는데 왜 그래? 돌려준다고? 남의 물건 손대서 더럽혀놓고 돌려놓으면 그만이니? 너는 남이 핥아먹던 밥상 다시 먹고 싶어. 내가 뭐하러 그런 놈이랑 계속 살겠어. 네 눈엔 내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던 모양이지만 나 생각보다 능력이 있거든. 너처럼 이렇게 남자들 등쳐먹으면서 살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살 수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남편이라면 없는 게 나아. 오히려 이혼하고 더 잘 된다니까?
지금 너 얼마나 운이 따랐는지 우연히 너를 만나서 복수해줬잖아.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해? 내 인생 망치고도 무사할지 어디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네가 훼손당할 명예라는 게 있니? 아가, 허세 부리지 마. 내가 그때 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넘어간 거라 생각하니? 그때는 복수해줄 가치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을 뿐이야. 근데 네가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나 같은 사람 하나 덜 만들려고 하는 게 잘못이야. 네가 남자끼여서 팔자라도 피고 싶은 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너한테 이용당하는 남자들은 불쌍하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돕는 게 인지상정이야. 그래서 나는 네 약혼자를 도와줬을 뿐이고. 그때 진작 해뒀어야 하는 말에 너무 늦게 했구나 싶어 아쉬움이 들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르는 동안 식당으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식당 측에서 집기를 깨부수고 난장판을 여린 그 상간녀를 신고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에다 고급한 식당이라 식기들도 꽤 좋은 물건들이었는데 접시며 그릇이며 많이도 끼워 먹었으니 재물 손괴에 영업 방해로 벌금 정도 받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결국 상간녀는 제게 더 말하지도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고 저는 조금 후련한 마음으로 식당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앞으로 그 여자를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더러 복수하겠다는 그 여자가 결국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집으로 날라온 고소장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나를 벌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건데 그게 왜 명예훼손인가 했지만 법은 여전히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결국 저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죠. 나름 철저히 준법 정신 지키며 탈세에 과속딱지 한번 끊겨본 적 없던 제가 그런 일로 벌금형을 받는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300만 원으로 그 여자를 파혼시킬 수 있었다면 10번도 더 벌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저 같은 사람들이 상간녀를 벌줄 수 있는 일이 달려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벌금을 내야 했던 만큼 그 여자도 법적인 죄값을 치러야겠다 생각했죠. 기차로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내가 300만 원을 준 만큼 그 여자한텐 10배는 받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상간녀 소송은 3년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멍청한 그 여자가 그걸 모르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제는 그 여자가 죄값을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했으니 아마 괘씸죄까지 적용하면 최고 벌금까지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알아보니 최고 5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녀가 없는 제 경우에는 그 정도 아니겠지만 저는 제가 낸 벌금에 딱 10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나한테 더 빌면 10배를 돌려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나한테 벌금까지 뜯어갔던 여자가 그제서야 나를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때는 저도 파혼컷이다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언니한테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언니한테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상간녀 소송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찾아봤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네? 제가 무슨 3천만 원이 있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있던 돈도 다 써버렸다가 파혼까지 당했는데 저 정말 드릴 돈이 없어요. 너 돈 없는 줄은 내가 잘 알지. 근데 그랬으면 더 조심을 했어야지. 네 마음대로 갑질해서 나한테 돈 뜯어갈 때는 아무렇지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잘못이 떠오르니? 나한텐 네 사과 받고 싶지 않고 나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어.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사과만 하면 끝이야. 어차피 마음은 보이는 것도 아닌데. 네가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니? 마음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돈은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만큼 법정에서 선고하는 위자료로 네 성의를 보여.
합의해줄 생각 없고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그 애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속이 좀 풀릴까 했는데 이미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기분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어차피 진심도 아닐 얘기를 이제 와서 해보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옛날처럼 간통죄라도 있어서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기라도 하면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며 사과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저는 정말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어요. 그 애가 저한테 이혼을 종용했던 덕분에 상간녀가 이혼에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한테는 3천만 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여자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돈을 구하기 어려운 건지 그 후로도 변호사에게 사정하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들었지만 돈을 안 주면 집에 빨간 딱지라도 붙여준다고 하니 금방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그 돈도 그 여자의 부모 돈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끝났어야 하는 것을 괜한 미련만 만들었구나 싶었죠. 그 여자가 또 누구를 속여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녀가 부디 뿌린 대로 거두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로라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